지하철역 구석, 무료 충전기 하나가 밤새 사람들의 비밀을 빨아들였다. 알람, 사진, 대화 기록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훔쳐갔다. 어느 날 한 청년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진실을 좇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준우는 그날도 새벽까지 작업에 매달렸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한 지 3년, 자유는 얻었지만 안정은 잃었다. 마감 전날 밤은 언제나 지옥이었다.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3시였다. 핸드폰 배터리는 8%를 가리켰다. 편의점 앞 공용 충전 포트가 눈에 들어왔다. 초록색 불빛이 반짝이며 사용 가능을 알렸다. 준우는 케이블을 꽂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20분 뒤 배터리가 50%까지 차올랐다. 그는 케이블을 뽑고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준우의 손이 멈췄다. 380만 원이 넥스트 파이낸스라는 생소한 회사로 빠져나가 있었다. 그런 회사에 가입한 기억도 결제한 기억도 없었다. 황급히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본인 인증으로 처리된 정상 거래라고 답했다. 준우는 어이가 없었다. 점심때쯤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들과의 단체 메시신저방에 낯선 사진이 올라왔다. 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준우는 그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확신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하지 않았다. 친구들이 물었지만 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폰 속을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준우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다. 계좌 이체, 사진 유출, 메시지 백업 접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피해자는 적어도 10명이 넘었다. 준우는 댓글을 읽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최근 며칠 내에 공용 충전기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준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초록색 불빛이 떠올랐다. 충전 포트는 단순히 전기를 주는 게 아니었다.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 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증거를 모아서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무엇이 증거인지 준우는 알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범죄였다. 밤이 깊어지자 준우는 자신의 핸드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친숙한 화면 속에 낯선 침입자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모든 앱의 권한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위치, 카메라, 마이크, 파일 접근 권한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준우는 케이블을 뽑고 보조 배터리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다. 강혜리는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이버 범죄 전담팀 책상 위엔 신고서 7건이 쌓여 있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계좌 이체, 파일 유출, 메시지 접근. 피해자들은 악성 앱을 깔지도 않았고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지도 않았다. 해리는 8년차 포렌식 수사관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해리는 피해자들의 핸드폰 12대를 확보했다. 밤새 분석에 몰두했다. 외관상 문제는 없었다. 화면에 균열도 없었고 배터리도 정상이었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를 뒤지자 이상한 흔적이 나타났다. 디버그 모드가 짧은 시간 활성화된 기록이 있었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핸드폰이 개발자 모드로 전환됐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네트워크 기록을 복원했다. 특정 IP 주소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용량은 작았지만 빈도가 높았다. 사진, 연락처, 메시지, 위치 정보가 조각조각 빠져나간 것이었다. 해리는 그 IP를 추적했지만 여러 경유지를 거쳐 끝은 보이지 않았다. 다크웹에 숨겨진 서버였다. 해리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모두 공용 충전기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현장으로 향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편의점 앞에 놓인 충전 포트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 그린차지라는 회사 제품이었다. 해리는 그린차지 회사 정보를 검색했다. 2년 전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이었다. 친환경 에너지 공유를 표방하며 공공장소에 무료 충전 포트를 설치했다. 언론은 호의적이었고 서울시는 혁신 기업으로 선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해리는 직감했다. 무료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회사 등기부를 뒤지자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대표는 최진혁이라는 30대 초반 청년이었지만 실제 자금은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사에서 나왔다. 그 뒤엔 데이터코어라는 광고 분석 회사가 숨어 있었다. 해리는 이 회사들의 관계도를 그렸다. 돈의 흐름은 복잡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데이터를 모으고 파는 구조였다. 해린의 책상 위로 익명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자신을 엔지니어 K라고 밝혔다. 첨부 파일엔 내부 기획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프로젝트 이름은 인사이트 하베스팅이었다. 목표는 사용자 행동 패턴 수집 항목은 위치 데이터부터 메시지 키워드까지 망라했다. 활용 목적은 타겟 광고 최적화와 소비자 심리 분석이었다. 해리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데이터 수학이었다. 해리는 그린차지 본사를 직접 찾아갔다. 구로 디지털 단지 허름한 건물 5층이었다. 리셉션 데스크는 깔끔했지만 직원은 적었다. 대표 최진혁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해리는 명함을 두고 나왔다. 나오는 길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직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해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불을 빌렸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대화를 위한 도구였다. 직원은 개발팀 막내였다. 해린이 넌지시 물었다.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프로젝트는 잘 되는지.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다. 투자사에서 자꾸 데이터 수집량을 늘리라고 압박한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귀를 세웠다. 직원은 말을 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충전 서비스였다고 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었다. 이상한 코드를 추가했고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했다. 직원은 불안했지만 월급을 받아야 했다. 해리는 더 캐물을 수 없었다. 직원은 담배를 끄고 들어갔다. 해리는 투자사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를 조사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벤처 투자사였다. 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 공통점이 보였다. 모두 데이터 관련 기업이었다. 광고 분석, 소비자 조사, 위치 기반 서비스. 블루오션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들에만 투자했다. 해리는 그들의 실제 목적을 짐작했다. 데이터 코어는 더 노골적이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이라는 그럴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데이터 중개였다. 여러 출처에서 모은 정보를 가공해서 광고주에게 팔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해리는 거래 명세서를 확보하고 싶었지만 영장 없이는 불가능했다. 해리는 상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사는 난색을 표했다. 증거가 약하다는 것이었다. 피해 신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부족했다. 게다가 그린차지는 이미 로비스트를 고용한 상태였다. 정치권과 연결된 투자사가 뒤에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상사는 조용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해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익명 제보자 엔지니어 K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답장은 빨랐다. 더 많은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한 만남을 원했다. 해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엔지니어 K는 자신의 실명을 밝혔다. 김도훈, 그린차지 백엔드 개발자였다. 해리는 그의 용기에 감사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도 함께 찾아왔다. 서준우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친구 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는 3년 전까지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했다. 내부 고발로 해고당한 뒤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가 됐다. 회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준우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태호는 즉시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태호는 준우의 핸드폰을 분석했다. 노트북을 펼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시스템 로그가 화면에 펼쳐졌다. 태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충전 포트를 통해 디버그 명령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거의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준우는 물었다.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고. 태호는 대답했다.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문제는 누가 이 데이터를 사느냐는 것이었다. 태호는 노트북을 돌려 준우에게 보여줬다. 다크웹 포럼이었다. 거기엔 개인정보가 상품처럼 나열돼 있었다. 이름, 나이, 위치, 직업별로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준우는 숨이 막혔다. 자신의 정보도 어딘가 팔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판매자 계정을 추적하자 여러 중개 계정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공급자는 숨겨져 있었다. 태호는 거래 패턴을 분석했다. 대량 거래는 주로 기업 계정으로 이뤄졌다. 광고회사, 보험사, 금융사가 주요 구매자였다. 태호가 설명을 이었다. 이 데이터들은 합법적 계약으로 포장된다고 했다. 익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었다. 어떤 앱을 쓰고 어디를 가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은행은 대출 심사에,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에 활용했다. 삶의 패턴이 곧 가격표가 되는 세상이었다. 태호는 더 충격적인 파일을 찾아냈다. 정치 컨설팅 회사와의 거래 기록이었다. 유권자 분석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 3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스앱 열람 기록, 소셜미디어 키워드, 위치 기반 집회 참여 이력까지 포함됐다. 목적은 선거 캠페인 최적화였다. 합법적 조작이라고 태호는 말했다. 준우는 어지러웠다. 충전기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훔쳐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태호는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이미 늦었다고 했다. 데이터는 복사되고 퍼지고 팔렸다. 한번 유출되면 회수는 불가능했다. 준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태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둘은 강혜린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강혜린은 김도훈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장소는 홍대 뒷골목 작은 카페였다. 밤 10시, 사람들이 적은 시간이었다. 혜린은 일찍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도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30분을 기다렸지만 연락도 없었다. 혜린은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30대 남성이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김도훈이었다.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김도훈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혜린은 직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혜린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압수한 상태였다. 동료에게 부탁해 영상을 확인했다. 사고 직전 10분간의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파일이 손상됐다는 게 공식 설명이었다. 하지만 혜린은 의심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었다. 같은 날 오후 혜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민지를 찾아갔다. 민지는 27세 소셜미디어 마케터였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혜린이 초인종을 누르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라고 했다. 혜린이 이유를 묻자 민지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여동생 초등학교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등하굣길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다. 민지는 울먹였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했다.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데이터로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다. 해리는 윤태호에게 연락을 받았다. 태호는 그린차지 서버 위치를 찾아냈다고 했다. 하지만 48시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도훈 사고 이후 회사가 증거를 지우고 있다는 정보였다. 해리는 결심했다. 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태호와 함께 밤에 움직이기로 했다. 밤 2시 그린차지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태호는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했다. 해리는 검은 옷을 입고 건물에 들어갔다. 5층 서버실 앞까지 도착했지만 생체 인증 잠금 장치가 막았다. 태호가 김도훈의 지문 데이터를 복원해 가짜 지문을 만들었다. 문이 열렸다. 해리는 메인 서버에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파일이 복사되기 시작했다. 진행률이 올라갔다. 87%, 91%, 95%.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비였다. 해리는 저장 장치를 뽑고 비상계단으로 뛰었다. 무전기 소리가 뒤를 쫓았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태호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는 차에 뛰어올랐다. 뒤에서 검은 차량 2대가 쫓아왔다. 민간 경호업체였다. 태호는 급회전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추격은 15분간 이어졌다. 결국 지하 주차장으로 숨어들어 따돌릴 수 있었다. 해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에 쥔 저장 장치를 확인했다. 파일은 무사했다. 124만 건의 데이터와 89건의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강혜리는 확보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세 곳의 언론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도를 미뤘다. 담당 기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윗선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린차지 투자사가 광고주와 연결돼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해리는 언론이 돈 앞에서 무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해린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였다. 해린이 이유를 묻자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위에서 내려온 압력이라고 했다. 그린차지 뒤엔 정치권 인사들이 얽혀 있었다. 건드리면 팀 전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해리는 책상 서랍에서 사표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다. 상사는 말렸지만 해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우에게도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침묵하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계속하면 가족도 친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준우는 손이 떨렸다. 박민지가 떠올랐다. 그녀도 같은 협박을 받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준우는 다른 선택을 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준우는 소셜미디어에 긴 글을 올렸다.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 공용 충전기로 삶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였다. 계좌 해킹, 사진 유출, 협박까지 모든 걸 공개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공감 댓글이 쏟아졌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날 저녁 그린차지 본사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엔 20명이었지만 1시간 만에 200명이 넘었다. 손에는 플랜카드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데이터 인권을 지켜라는 문구들이었다. 촛불도 켜졌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위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회사는 불을 끄고 침묵했다. 인터넷엔 충전기 해킹 루머가 급속히 퍼졌다. 과장된 정보도 섞였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진짜였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충전기를 뽑는 사람들이 늘었다. 편의점은 보조 배터리 판매량이 급증했다. 그린차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해리는 시위 현장을 지켜봤다.
사람들의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혜린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혜린은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윤태호는 밤새 복구한 서버 파일을 분석했다. 지워진 이메일의 흔적을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삭제된 파일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조각들이 남아 있었고 태호는 그걸 맞춰나갔다. 며칠 만에 핵심 이메일 하나를 찾아냈다. 발신자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데이터 분석팀이었다. 수신자는 그린차지 대표 최진혁이었다.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2단계 승인이라는 제목이었다. 금융 프로파일링 고도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협력사로 한빛은행과 국민보험이 명시돼 있었다. 목표는 대출 승인률 예측 모델을 9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예상 수익은 분기당 120억이었다. 태호는 이메일을 출력해 혜린에게 전달했다. 서준우가 물었다. 은행과 보험사가 우리 데이터를 사서 뭘 한 거냐고. 태호가 설명했다. 간단하다고 했다. 어떤 앱을 쓰고 어디를 가고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신용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상환 능력도 보험 사고 확률도 계산 가능했다. 삶의 패턴이 곧 점수가 되는 세상이었다. 준우는 소름이 돋았다. 혜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또 다른 이메일 체인을 발견했다. 상대는 퍼스트무브라는 정치 컨설팅 회사였다. 프로젝트 이름은 유권자 인사이트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 30만 명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소셜미디어 키워드, 뉴스앱 열람 기록, 위치 기반 집회 참여 이력이 수집 대상이었다. 목적은 선거 캠페인 타겟 메시징과 부동층 설득 전략이었다. 혜리는 숨이 막혔다. 이건 선거 조작에 가까웠다.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였다.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건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사람들의 생각을 읽고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다. 혜리는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태호는 거래 명세를 추적했다. 데이터 판매 대금은 복잡한 경로로 흘렀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세탁됐다. 최종 수령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금액은 명확했다. 지난 1년간 총 380억 원이 움직였다. 단순한 스타트업 치고는 너무 큰 돈이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였다. 태호는 증거를 정리해 혜린에게 넘겼다. 혜린은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엮었다. 내부 기획서, 이메일, 거래 명세, 피해자 진술.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차례였다. 혜리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언론, 시민단체, 국회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가 막혀도 다른 길이 열릴 것이었다. 준우와 태호도 각자 연결망을 동원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다. 강혜리는 모든 증거를 저장 장치에 담았다. 대형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기로 했다. 파일을 첨부하고 제목을 적었다. 그린차지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멈췄다. 잠시 후 에러 메시지가 떴다. 파일이 삭제됐다는 내용이었다. 혜리는 당황했다.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결과였다. 윤태호가 급히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누군가 혜린의 인터넷 연결을 감시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가로채 파일을 차단했다. 국가급 해킹 수준이라고 태호는 말했다. 일반 해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뒤에 큰 조직이 있다는 증거였다. 혜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들은 어디까지 손을 뻗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그린차지 논란은 일부 과장된 해프닝이라는 제목이었다.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다. 충전기 해킹은 이론적 위협일 뿐
실제 피해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린차지는 보안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은 회사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해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진실은 묻혔다. 수백 시간의 수사와 목숨을 건 증거 확보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언론도 경찰도 정치권도 모두 한편이었다. 해리는 무력감에 빠졌다. 서준우와 윤태호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싸움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됐다. 그린차지는 사명을 에코링크로 바꿨다.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표 최진혁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소비자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가는 잠깐 흔들렸지만 곧 회복됐다. 투자자들은 안심했다. 위기는 넘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우의 핸드폰엔 여전히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민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다. 연락도 두절됐다. 윤태호는 해외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한국에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준우도 이사를 고려했다. 하지만 도망쳐도 데이터는 따라올 것이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영원히 인터넷 어딘가에 남았다.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해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국제사이버범죄수사기구에 연락했다. 하지만 답변은 냉정했다. 데이터 거래는 국경을 넘나들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각국의 법률이 달라 협력도 쉽지 않았다. 해리는 작은 시민단체와 연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인권 보호를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었다. 느렸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해리는 믿었다. 6개월이 흘렀다. 공용 충전 포트는 다시 거리에 늘어섰다. 에코링크는 사라졌지만 차지어부, 파워스팟, 퀵차지 같은 새 이름들이 등장했다. 회사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같았다. 초록색 불빛은 여전히 사람들을 유혹했다. 배터리 부족은 불안이었고 충전은 해결책이었다. 사람들은 편리함을 택했다. 서준우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했다. 공용 충전기는 절대 쓰지 않았다. 보조 배터리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다. 케이블도 충전 전용 제품만 샀다. 데이터 전송이 차단된 안전한 케이블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준우에게 딱 맞는 대출 상품이라는 광고였다.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였다. 준우는 이메일을 삭제했지만 찝찝함은 남았다. 강혜리는 경찰을 그만두지 않았다. 디지털 인권 보호 태스크포스라는 작은 팀을 만들었다. 예산은 적었고 권한도 약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상담과 소규모 수사를 이어갔다. 어느 날 밤 해리는 다크웹 포럼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판매 글이 올라와 있었다. 2025년 서울 시민 250만 명 데이터 패키지라는 제목이었다. 댓글엔 구매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윤태호는 결국 한국을 떠났다.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정착했다. 가끔 혜린과 준우에게 연락했다. 거기도 안전하진 않다고 했다. 데이터는 국경이 없었다. 태호는 작은 보안 회사를 차렸다.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이 주 업무였다. 수익은 적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민지는 소식이 없었다. 준우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사라졌다. 민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데이터는 여전히 어딘가 떠돌고 있을 것이었다.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했다. 준우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충전 케이블을 바라봤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는 케이블을 뽑고 멀리 던졌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그날의 불안은 준우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언젠가 세상이 바뀔 거라는 희망도 함께. 어딘가 지하철역 구석에서 새 충전 포트가 불을 밝혔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다. 배터리가 부족한 누군가 케이블을 꽂았다.
화면에 충전 중이라는 글씨가 떴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가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사진, 메시지, 위치, 또 하나의 삶이 조각나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 조각들을 사고 팔았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